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8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의 온라인 장터에 올라온 이모티콘, 이른바 스탬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그림 옆으로 일본어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약속, 그게 뭔데? 당신이 잘못한 거야. 부정적인 표현들 가운데는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비꼬는 듯 파기, 반대 등의 단어들도 눈에 띕니다. 일본의 민간 창작자가 만들어 라인 측에 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뒤 한국의 라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잇따랐고 결국 2시간 만에 판매 중단과 함께 삭제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자회사로 한국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플러스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국적을 비방, 공격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처 거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한국의 라인플러스 사이트에만 올라왔고 같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법인의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에서만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하 콘텐츠가 겨냥한 건 일본 시장인데 여기선 사과는커녕 해명 한마디 없는 겁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상습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굳은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십수억 대의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가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현지에서 외화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원정 도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환치기 혐의도 시인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박 자금을 YG 미국 법인 등을 통해 조달했을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역수사대 수사관을 불러 2014년 외국인 사업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인데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최근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부품에 먼지가 끼고 옷에 악취가 배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LG가 145만 대를 모두 무상 수리하기로 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LG전자의 자동 세척 의류 건조기를 구입한 김모 씨는 벌써 2차례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건조된 옷이나 이불에서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걸레 썩은 냄새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먼지가 많이 꼬였다. 그래서 이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건조기가 대형일수록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 일정량 모여야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하거나 침구 털기 기능을 사용하면 물이 모아지지 않아 자동 세척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척에 사용된 물이 남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소비자가 2년 6개월 동안 사용한 건조기를 열어봤습니다. 컨덴서 부품인 구리관엔 녹이 슬어 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건에 상관없이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꾸고 문제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LG전자는 권고를 수용하고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 대에 대해 10년간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한꺼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연령 제한 조건을 새로 만든 건데 주민들이 나서서 해고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4년여 동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해온 경비원 68살 A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둔 동료 경비원과 미화원 29명 모두가 아파트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정년이 없으니까 열심히들만 일해주면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연령 제한 조건을 만들어 새 업체로 고용 승계가 안 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경비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 그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거라.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공개 입찰 시 업체들을 공정한 조건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용도 제도하고 가입처하고 제한만 하는 거지 경비원 쓰고 해고하고 영리회사에 사는 거지 우리하고 차도 가 있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령 등 취업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29명의 생계를 놓고 입주민들의 우려도 잇따르는 만큼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방사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의혹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또 먹거리를 굳이 올림픽에 쓰겠다는 이유로 안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권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의학자와 병리학자 8명은 지난해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국제학술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7년 니혼마츠시에서 측정된 버섯 가운데 무려 40.7%가 발암 물질인 세슘 137의 기준치 100베크렐을 초과했습니다. 50베크렐 이상 검출된 것을 합치면 전체 샘플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치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버섯의 세슘 농도가 평균 5.25 베크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검출된 것도 7.16에 그쳤습니다. 양쪽이 측정한 연도는 2017년으로 같고 지역도 니혼마츠시로 동일하지만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버섯의 세슘 수치는 일본 학자들의 논문에 비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후쿠시마현이 불리한 자료를 일부러 축소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측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일본에서 실행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식자재의 방사능 수치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쿄 조직위는 후쿠시마현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라는 통보만 해왔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자, 이런데도 일본은 후쿠시마는 이제 안전하다면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피난민은 후쿠시마 인구의 2.3%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떠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맞는 말인지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후쿠시마현이 만든 웹페이지 도쿄 원전 사고 후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10개 언어로 홍보합니다. 근거로 든 통계, 피난민은 현재 후쿠시마 인구의 2.3%에 불과하다. 2.3%가 어떻게 나왔느냐? 후쿠시마 인구 186만여 명, 피난 인구 4만 3천여 명. 그 단순 비율입니다. 나머지 97.7%는 피난해서 돌아온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2.3%라는 수치는요, 우리 수학 시간 때 분모를 막 부풀리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그냥 피난율이고요. 정말 안전한지를 보여주려면 피난 간 사람 중에 돌아온
귀환율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역 언론 보도 참고하겠습니다. 타무라 지역은 80%가 넘었지만 나미에 도미오카 지역은 10%가 넘질 않네요. 총 귀환율 23.2%. 열의 8분 돌아오길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저희 기자가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돌아오길 꺼린다는 증언. 말이 23%지 이조차도 원전 복구 근로자들이 포함된 수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震災前からいる人は何人ですか、それ作業員も含めての人数でしょって言うから役場もそうですって言うから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통계를 앞세우면서 안전하다, 괜찮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 무턱대고 믿기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단 한 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불화수소, 이게 반도체 만들 때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 일본 정부가 이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걸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는 오늘 수출 규제 이후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던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을 승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4일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 승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의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개 필수 소재 가운데 극자외선 공정용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만 2건의 수출 승인을 했을 뿐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해선 승인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에 납품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이번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수출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과 SK가 일본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법 개편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3당의 공조가 재연된 건데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청문회 외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90일이 보장된 거를 지금 단 3일 만에 처리하고 나서 이거 날치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무슨 방해를 하러 오신 겁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선거법 날치기 피켓을 들고 대거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지만 홍영표 위원장은 기립투표로 표결을 밀어붙였고 여야 4당 공조 속에 19명 중 11명 찬성,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국회법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국회법 해서 이거 쓰레기 쪽에 버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통과된 선거제 개편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지역구 28석 줄이고 비례를 늘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내일과 모레 장외투쟁과 함께 인사청문회 외에 모든 국회 일정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예정돼 있던 외통위와 예결위 전체 회의도 파행했는데 다음 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나라 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지출액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500조 원을 넘기는 건 역대 처음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9.3% 늘어나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넘게 됩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긴급 대응하기로 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 투자 확충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와 신산업 지원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히 서민들이 힘든데 관련 지원도 크게 늘립니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를 95만 5천 개 만들고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출을 올해보다 21% 늘린 25조 8천억 원 책정했습니다. 다만 해마다 총 지출이 늘면서 재원 마련은 앞으로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엔 국채 60조 2천억 원을 더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에 바짝 다가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7,800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을 한 건데 개설 강의가 줄어들어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8년간 강단에 섰다가 올해 초 실직한 시간 강사 조모 씨는 이후 강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들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학생이 지금 자괴감을 시달리고 있죠.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위장 취업을 권하거나 초빙 교수 계약을 요구하는 등 편법 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으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가짜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대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피하를 하고. 교육부 조사 결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학기에 실직한 강사 수는 7,834명으로 전체 강사의 13.4%에 달합니다. 강사